무거운 금속 무늬 뒤에서 덜컥 닫히며 눈높이에 작은 쇠창살창이 달려 있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새도 없이 그는 자신이 있는 공간을 둘러보았다. 몇 개의 더러운 침대와 악취를 풍기는 문신이 새겨진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동그랗게 뜬 눈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파라과이의 교도소였다. 이런 곳에서 축구 스타를 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언제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던 영원한 호나우지뉴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모든 브라질 아이들의 우상이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파라과이인은 전설적인 바르셀로나 선수에게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묻지도 않고 조용히 보드카 한 잔을 내밀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의 시끄러운 술 파티, 제어할 수 없는 춤, 끝없는 돈 낭비. 우리가 보기에 그의 커리어가 몰락한 당연한 이유가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장 찬란했던 인생의 순간들처럼 들려왔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은 여전히 그와 함께였고 그는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네 사람이 생활하는 10제곱미터짜리 축축한 간판과 엄격한 규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나우지뉴는 발롱도르 수상자였을 때조차도 이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최소 6달을 더 보내야 했다. 어떻게 벽에 걸린 포스터 속 인물이 선수 생활을 마치기도 전에 범죄 뉴스에서 언급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광이었다. 축구에서 중요한 순간을 허투루 낭비한 적은 없지만 경기로 벌어들인 돈은 거침없이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가 즐긴 것들은 흔히 어린 소년들이 꿈꾸는 허세 가득한 삶과 다를 바 없었다. 모델, 리무진, 클럽, 카지노, 마치 어린 시절 충분히 놀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 시절의 작은 호나우지뉴에게는 그럴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축구뿐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고 학교가 끝난 후에도 했으며 심지어 학교에 가는 대신 축구를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언제나 가족들이 대신 내렸다. 형과 누나는 그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오롯이 축구만 했다.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지만 이 브라질의 전설은 사실 무척 단순했다. 평생 자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고 스폰서 계약 역시 스스로 챙길 줄 몰랐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시절 그는 멕시코에서 뛰고 있었다. 35살이 된 호나우지뉴는 구단 직원에게 자신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법을 모른다고 고백했다. 이쯤 되면 축구 외에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세계적인 스포츠의 슈퍼히어로는 브라질 남부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태어났다. 항구와 관광지가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도 80년대 남미를 휩쓸던 범죄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현지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며 억압적인 정책이 제대로 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인재 양성에도 실패했으며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거리에서는 언제든 공포와 혼란이 지배했다. 경찰이 재판도 없이 용의자를 사살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며 범죄 지역에서는 단순히 수상쩍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로운 범죄 조직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며 세력을 키웠다. 마약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조직과 정부 그리고 조직들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호나우지뉴가 어린 시절을 보낼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범죄 조직은 붉은 팀이라 불리는 단체였다. 이는 극좌 성향의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명 호날두 모레이라인 그는 어릴 때부터 범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교육받았다. 가족은 그를 축구 스타로 키워 빈곤에서 벗어나려 했다. 호나우지뉴의 어린 시절은 빈민가의 작은 나무집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은 세계 안에서만이 밤마다 벌어지는 도시의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후에도 범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우리는 종종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진한 팬들의 시각일 뿐이다.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족들의 영향으로 여러 건의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파라과이에서의 투옥은 그저 절정에 불과할 뿐이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긴 연속극이다. 호나우지뉴를 주인공으로 한 슈퍼히어로 만화가 있다면 팬들이 꼽는 가장 큰 악당은 그의 형 호베르투일 것이다. 그의 선택과 행동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형제를 감옥으로 이끌고 있었다. 호베르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했지만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호나우지뉴의 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와 기회를 얻었다.
선수 생활을 마친 그는 2000년부터 동생의 에이전트이자 재정관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부터 호나우지뉴의 얼굴과 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 계약, 금융사기, 클럽 기만 행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1년 호나우지뉴는 자신이 이미 또래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선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브라질의 그레미우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 있었다. 불과 3년 동안 약 150경기를 뛰며 82골을 터뜨렸고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유럽 진출 제안을 받았다. 호베르투는 동생이 이 기회를 잡도록 설득했다. 그는 호나우지뉴의 천재성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고 PSG와 비밀리에 연봉 150만 유로의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미우 수뇌부는 격분했고 결국 두 클럽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PSG는 브라질 구단에 500만 유로를 지급하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형제는 평판을 잃었다. 브라질 팬들은 자신들이 10년 이상 믿어온 모레이라 가족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후 호나우지뉴는 월드컵 우승자가 되었고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었지만 포르투알레그리에서는 모레이라 가문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전역이 이를 알게 되었고 결국 브라질 전체가 형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 형은 내게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는 아버지, 형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어요. 호나우지뉴는 언제나 형 호베르투를 이렇게 찬양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최고의 본보기는 2012년 브라질 중앙은행을 기만한 혐의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송금된 85만 달러를 숨긴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호나우지뉴의 바르셀로나 이적 후 받은 천문학적인 에이전트 수수료와 직결된 사건이었다. 법원이 내린 벌금은 브라질 최저임금 기준 45배에 달했지만 당연히 이 금액은 호나우지뉴가 전액 지불했다. 그러나 밝혀진 금융범죄는 호베르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때쯤 호나우지뉴는 축구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남미에서는 여전히 인기 있는 선수였고 돈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야 했다. 형제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생각 없이 구아이바 호수의 보호구역에 무려 70m 길이의 부두와 창고를 무허가로 건설했다. 당연히 정부의 허가 없이 진행된 불법 공사는 결국 형제에게 큰 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큰 화라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형제의 제멋대로인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은 호베르투와 호나우지뉴에게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터진 시점은 2015년 바로 호나우지뉴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끝에 축구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이미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고 대규모 벌금을 낼 만큼의 현금 유동성도 없었다. 하지만 스타 플레이어였던 그는 여전히 여자들과 호화로운 부동산을 유지해야 했고 화려한 파티 문화를 즐기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결국 뻔뻔한 두 형제는 벌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했고 그 대신 더욱 위험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감자칩과 탄산음료 브랜드들은 법적 문제로 얼룩진 축구 전설과의 관계를 황급히 정리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호나우지뉴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문제적 형 호베르투는 몇 가지 수익성 있는 계약을 찾아냈다. 그러나 과거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았다. 계약 상대는 북아메리카의 시계 브랜드, 이스라엘의 SNS 관리 회사, 그리고 한 이동통신사였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수많은 연기 붙은 거액이었고 기존 계약들과 비교하면 다소 수상쩍었다. 그리고 이 수상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계약들은 앞으로 호나우지뉴에게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기억만 해두자. 중요한 점은 그는 이후 몇 년 동안 가장 의심스러운 돈벌이 제안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러시아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후 그는 브라질로 돌아왔다. 그런데 불법 낚시 부두 건설과 관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벌금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결국 호나우지뉴와 호베르투는 모든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다. 2019년 가을 그는 브라질 검찰과 협상을 시도했고 브라질 여권을 되찾기 위해 벌금의 절반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여권 몰수 사건이야말로 그의 감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었다. 이제 형제들은 신분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브라질 당국은 이제 그들을 더욱 면밀히 감시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국이 제한된다는 것은 곧 수입의 차단을 의미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떤 새로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퍼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 소식 못지않았다. 호나우지뉴가 파라과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와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호베르투는 입국 심사에서 가짜 파라과이 여권을 제출했다. 형제는 카지노 일팔라치의 소유주 넬세누 벨로치의 초청으로 방문한 상황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자선 행사로 포장하며 모헤이라 형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호나우지뉴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위험한 일을 벌였고 이웃 국가의 법까지 무시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하지만 가장 역설적인 점은 애초에 가짜 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에서 파라과이로 이동할 때 내국인 여권이 필수는 아니며 다른 신원 확인 서류만으로도 충분했다. 국경에서 스캔된 여권 번호를 확인한 순간 직원들은 경악했다. 서류에 기재된 정보는 브라질 국적이 아니었고 심지어 두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후 조사 결과 이 서류들은 체포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는 한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가 두 명의 여성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뒤 여권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위조 서류를 만든 것이었다. 체포 과정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황당하다. 공항 직원들은 열렬한 호나우지뉴 팬이었고 가짜임이 명백한 서류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파라과이 검찰 관계자, 경찰, 공항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를 체포하자마자 그와 함께 사진 찍기에 열중했다. 이보다 더 황당한 비전문적 대응이 또 있을까? 간단한 신문이 끝나자마자 유명한 손님들은 그대로 풀려났다. 호나우지뉴는 조용히 리우데자네이루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럴 새도 없었다. 파라과이 검찰총장이 형제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직후 경찰이 호텔방으로 들이닥쳤다. 새로 위조된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잠깐, 애초에 호나우지뉴는 왜 가짜 여권을 만들었을까? 파라과이에 입국하는 데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일부러 위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브라질 당국은 이미 형제에게 정식 여권을 반환했다. 그리고 형제는 상파울루 공항에서 출국할 때 브라질 여권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굳이 가짜 파라과이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수사팀은 호나우지뉴가 의도적으로 위조 서류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혹시라도 브라질 여권을 또다시 빼앗길 경우를 대비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어떤 뒷거래나 보석금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리오넬 메시까지 개입했다. 호나우지뉴를 위해 16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그조차 거절당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결국 감옥에서 시작한 이야기의 장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고된 반년이 이어지게 된 걸까? 2020년 3월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작, 법적 절차는 지연되었고 세계 전체가 멈춰버린 상황이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결국 사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사건은 불확실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애초에 구금 기간은 6달로 예상되었지만 파라과이 내무부 장관은 호나우지뉴의 혐의가 실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브라질 출신 스타의 유명세는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었다. 파라과이 사법체계의 신뢰성마저 위태롭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2020년 3월 21일 호나우지뉴는 구치소에서 40번째 생일을 맞았다. 뜻밖에도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물론 이런 장소에서 생일을 맞이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를 여전히 우상처럼 여기는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를 위해 바비큐 파티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결국 감방에 갇히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훗날 호나우지뉴가 직접 남긴 회고였다. 수사는 법을 어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다음 5달의 구속을 감옥이 아닌 호텔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도록 허락했다. 감옥에서 보낸 30날은 헛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다시 2개의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로날디뉴 수감자들과 축구 경기에서 5골을 넣다. 로날디뉴 감옥 축구 토너먼트에서 구운 돼지를 이기다. 마법사는 그곳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2020년 8월 25일까지 로날디뉴는 아순시온의 한 호텔에서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며 머물렀다. 고향으로 도망칠 수 없도록. 수도의 판사는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허락했으며 사실상 축구의 전설과 그의 형에게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90만, 2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로날디뉴는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온통 봉쇄 상태, 파티를 즐길 수 없는 날들,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뒤로 숨어있는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절대적인 침묵, 불행히도 최악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2020년 말
로날디뉴의 나이 많은 어머니 도나 메구엘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로날디뉴는 돈으로 도울 수 없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겨우 $8만 있었다. 결국 인맥과 얼굴을 팔아 어머니의 생명 싸움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다. 2021년 2월 말 71살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은 로날디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끝없이 자신을 탓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현실을 피하려고 술에 빠지며 시간을 보냈다. 로날디뉴가 부모를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로날디뉴의 아버지는 가족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그때 8살의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때 축구의 열정적인 아이의 환상적인 세상도 멈추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고 난 후 이미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게 되었다. 2021년 동안 브라질 사람은 끊임없는 파티에서 위안을 찾았다. 자신을 길 잃은 아들로 실망한 로날디뉴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에는 당국이 그에게 감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브라질로 돌아가야 했다. 알고 보니 로날디뉴는 전처 프레스 실리아 코엘로에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여자와는 로날디뉴에게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2명의 연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와 비트리스 소자와 함께 각자 매달 1,500파운드를 지불하며 멋진 차와 시계를 제공하고 있었다. 축구 스택에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에서도 가정법을 어기는 사건이 있었다. 로날디뉴는 2명과 동시에 결혼할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다. 결국 그중 1명과 결혼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않았다. 성가신 전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날디뉴는 아랍 국가들로 떠났다. 거기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브라질 경찰에 쫓기던 그는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위해가 아니라 두바이에서였다. 2022년까지 로날디뉴는 배가 불러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미소를 지으며 활약했고 자선 경기에서 뛰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자산을 쌓았다. 하지만 고향이 그를 잊지 않았다. 2023년 9월 5일과 7일 이스라엘에서 바르셀로나의 전설들과 함께 2번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로날디뉴는 몇 골을 넣고 하비에르 사비올라에게 어시스트를 했다. 카탈루냐 팬들은 마법사의 삶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스라엘 여행과 웃으며 승리하기 며칠 전 그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다. 수도의 검찰은 2005년 발롱도르 수상자에게 금융 피라미드 조직 혐의를 두었고 이에 따라 현지 법에 의한 징역형은 3년에서 5년 사이였다. 로날디뉴는 또 다시 문제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두가 놀랐다. 전설적인 선수는 긴장한 채 질문에 답하고 준비된 문구를 종이에 적어 읽었다. 법정에서는 그 기술적인 축구 선수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읽는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글을 한 글자씩 힘겹게 읽었다. 몇 시간의 회의 동안 수사관들은 로날디뉴가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많은 사실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했다. 중심에 있던 것은 18K 로날디뉴라는 회사였다. 사실 18K라는 브랜드는 북미의 시계 회사였다. 로날디뉴는 이 회사와 2016년에 자신의 브랜드로 시계 라인을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 18K 로날디뉴 조직은 시계가 아닌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에게 월 최대 400%의 수익을 약속했다. 이러한 숫자는 분명히 금융 피라미드의 신호였으며 브라질 법무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투자한 금액에서의 수익 외에도 18K 롤라디뇨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30였다. 로날디뉴의 높은 권위와 인기는 수천 명이 사기성 계획에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브라질인 로날디뉴가 국제 브로커 LB의 홍보대사로서 그들의 홍보에 도움을 준 혐의를 추가했다. 세이셸에 본사를 둔 이 브로커는 1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신규 투자자에게 개인 상담자를 붙여주고 큰 금액을 사기쳤다. 이 두 사건은 로날디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 위기에 빠진 차량을 회피할 수 있었다. 회의 결과는 조사의 지속이었다. 만약 수사관들이 금융 피라미드와 브로커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낸다면 아니면 로날디뉴가 다시 한번 큰 불법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법원은 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실제 징역형이 전설적인 선수에게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우상에 대해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